남한과 북한은 반, 유토피아 공식의 사례를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경우입니다. 두 국가 모두 하나의 민족에서 시작했고, 하나의 땅에서 함께 살았으며, 지리적으로 거의 유사하고, 역사적 배경도 같지만, 두 가지 다른 발전 경로를 택했고, 두 가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두 가지 발전 모델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면의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사회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북한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극단에 있습니다. 한국의 밝은 면은 놀라운 성장과 수출 강국입니다. 한국의 극적인 변화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수출 지향적인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국가 주도와 미국의 재정 지원으로 2세대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한국은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에서 신흥 산업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1962년부터 1997년까지 GDP 성장률은 연평균 8%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상품은 처음에는 섬유였지만 이후 기계, 화학, 조선으로 발전했고 전자제품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문화산업도 발전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SK그룹과 같은 이름은 국내 브랜드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은 명목 GDP 기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입니다. GDP는 약 1조 7천억 달러이고 1인당 GDP는 약 3만 3천 달러입니다. 1996년에 이 나라는 OECD에 가입했습니다.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후 ODA 원조를 받았던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제는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성공은 중공업과 기술뿐만 아니라 K-팝 엔터테인먼트 산업, 영화 및 TV에서도 비롯됩니다. 한국은 전 세계로 퍼지는 문화적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뿐만 아니라 순수한 경제적 틀을 넘어선 소프트 파워를 형성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특별한 점 중 하나는 전략적인 국가 개입입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산업 방향을 계획하고 안정적인 것이 경제 환경을 조성합니다. 민간 부문과 국가 간의 협력은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과 결합되어 진지한 업무 스타일과 함께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번영의 그림자 뒤에는 끔찍한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와 중산층에게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불평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벌의 지배는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들 대기업이 거의 전체 경제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만 해도 전체 GDP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보다 훨씬 높은 집중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적 불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지난 10년 동안 90% 이상 상승했습니다. 수도의 중간 크기 아파트는 100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젊은이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 수준은 GDP의 104%에 달합니다.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로 주택 구매 부채와 소비 부채입니다. 젊은이들의 실업과 불안전 고용 상황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20에서 29세의 실업률은 8.6%입니다. 그러나 관련 없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임시직이거나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치는 20%를 넘어야 합니다. 교육, 취업, 승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삶이 숨막히게 되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소셜미디어에서 생겨났습니다. 이는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무감각한 자본주의 사회에 짓눌린 젊은 세대의 절망을 반영합니다. 그 외에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은 매년 인구 10만 명당 25명 이상입니다. 정신적 어두운 면과 물질적 번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한국의 꿈을 믿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은퇴 후 고립과 빈곤에 빠집니다. 복지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지만 점점 커지는 사회적 격차를 메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반대로 북한은 여전히 만성적인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추정치에 따르면 2021년 북한의 GDP는 약 287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는 한국 GDP의 1.7%에 불과합니다. 1인당 GDP는 연간 약 1000달러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덜 개발된 국가 그룹과 비슷합니다. 시장 기반이 없고 외국인 투자가 없고 국제 자본 흐름이 없습니다. 북한 경제는 거의 내생적으로 운영됩니다. 효율성이 매우 낮습니다. 국제 무역의 약 90%가 중국과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채널조차도 국경 봉쇄 조치나 국제 제재로 인해 여러 차례 중단되었습니다. 국가가 전체 생산을 통제하는 중앙 계획 시스템은 1990년대부터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처럼 개혁하는 대신 북한은 여전히 이 모델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국가 식량 배급 시스템을 통해 이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흉년이나 원조가 중단될 때 식량 부족이 자주 발생합니다. 유엔 보고서 2021년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거의 40%가 여전히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의 경종을 울리는 수치입니다. 에너지 부족도 만성적인 병목 현상입니다. 많은 농촌 지역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공장은 간헐적으로 운영됩니다. 대중교통은 거의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평양 외곽에서는 손상된 인프라와 구식 기술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암울한 그림 속에서도 몇 가지 밝은 점이 있습니다. 고립된 국가 상황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북한은 비록 효율성은 낮지만 완전한 붕괴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자급자족 농업 생산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국방 산업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탄약, 장갑차부터 탄도 미사일까지 생산합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유지하기 어려운 능력입니다. 특히 주택, 의료, 교육 분배 시스템은 여전히 전 국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유지됩니다. 비록 질은 낮고 선택의 폭은 제한적이지만 사람들은 집을 살 필요가 없고 학비나 의료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의 의미에서 이 시스템은 최소한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사회 위기를 막았습니다. 세계의 어떤 현대적인 복지 모델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요. 정치, 두 극단적인 대조 경제가 혁신과 물질을 창출하는 능력을 반영한다면 정치는 권력 조직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의 정치는 오랜 민주화 투쟁의 결과입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이 두드러집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고 당시 군사정부가 양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유롭고 투명하며 정당 간의 진정한 경쟁이 있는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시위하고 목소리를 내고 정부에 질문하고 투명성을 요구할 권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독립 언론과 시민, 사회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법원은 상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력 통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이론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신문, TV, 대중예술에서도 실제로 행사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미국과 유사한 특징도 있습니다. 정치계를 실제로 조종하는 세력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재벌입니다. 이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팟캐스트 전체를 할애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형식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형식적인 측면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형식은 이렇습니다.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고위 지도자들의 책임감은 매우 두드러진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최순실 게이트 이후 탄핵되고 파면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명박도 부패 혐의로 조사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투명성과 민주주의는 한국을 면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심오한 어두운 면을 말입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후 전직 대통령 거의 전부가 조사받거나 체포되거나 자살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목록은 부끄러울 정도로 깁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만성적인 질병을 보여줍니다. 바로 부패, 권력 남용, 불안정입니다. 당파 싸움이 극도로 치열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보수당, 민주당, 진보당 간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정책이 매 임기마다 끊임없이 바뀝니다. 외교부터 부동산세, 심지어 대북 정책까지 집권당이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이는 장기적인 정책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게다가 재벌의 막대한 영향력은 언론을 통제하고 정책을 로비하고 시스템 내부에 숨겨진 세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와 금융 간의 불투명한 관계는 최순실 삼성 게이트에서 폭로되었습니다. 박원희는 한국 민주주의가 영고 자본주의에 면역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은 진정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선택은 때때로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 대신 권력 투쟁을 위한 단기적인 정치적 도구로 변질됩니다. 민주주의적이지만 피곤하고 자유롭지만 불안합니다. 이것이 한국 정치 시스템의 대가입니다. 한국이 극적인 정치 무대라면 북한은 마치 침묵의 극장과 같습니다. 한 사람만 말할 수 있고 온 국민이 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1948년부터 김씨 일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마치 세습 왕조와 같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왕조입니다. 3대 지도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북한의 정치 시스템은 지난 85년 동안 김씨 일가의 통치를 목격했습니다. 반대파가 없고 독립 언론이 없습니다. 북한은 또한 인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인권 침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은 명목상 국제 언론을 폐쇄했기 때문에 이 정보는 모두 서방 또는 한국 출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출처에 따르면 매년 1만 명 이상이 요덕, 개천과 같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2014년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는 고문, 납치, 처형, 강제 노동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도 없고 시위도 없고 공개적인 권력 다툼도 없습니다. 권력 구조는 70년 이상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내외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거의 절대적입니다. 경제 자립, 국방 우선, 반미, 반한, 핵 개발을 전략적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군사, 인프라 또는 정치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할 때 자원을 매우 빠르게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창출했습니다. 극단적인 민족 의식이 사회를 결속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폐쇄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가 포위되었다는 느낌을 조성합니다. 언론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북한 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 혼란을 피했습니다. 종교적 갈등, 인종적 갈등 또는 정치적 분열과 같은 문제를 말입니다. 그러나 고립과 빈곤 속에서의 안정은 실질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합의에서 비롯된 안정이 아니라 공포에서 비롯된 안정입니다. 그것은 조직된 사회의 평화가 아니라 묘지의 침묵입니다. 사회, 한쪽은 숨막힐 듯한 자유, 한쪽은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합니다. 한국 사회가 아시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사회 중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산업화와 국제 통합 과정을 통해 한국은 교육, 기술 및 사회 조직 능력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문맹률은 97% 이상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졸업률과 삶의 모든 영역에 첨단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연금 결제부터 디지털 관리까지 등등. 이 모든 것이 한국을 모범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말입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영화에서 화장품, 패션, 음식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중문화는 경제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수억 명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독특한 사회적 정체성을 창출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심지어 멕시코의 젊은이도 서울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지만 BTS, 블랙핑크 또는 태양의 후예의 고와 같은 영화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만화로 했던 것을 한국은 K-팝, 한국 드라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한 소프트 파워의 확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현대성과 자유의 품 안에서 위험한 사회적 질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 고립, 심리적 소진입니다. 한국은 또한 OECD 그룹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그 수치는 인구 10만 명당 24명에서 26명 사이입니다.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가장 위험한 그룹이 노인과 청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기의 두 극단입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현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그룹 중 하나입니다. 복지 시스템이 완전히 포괄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고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적절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43% 이상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선진 사회에서는 잔인한 수치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고통이 잔인한 갈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 표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표준, 외모 표준, 직업 표준, 성공 표준이 있습니다. 6살부터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중학교부터 대학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많은 젊은이들의 냉소적인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모, 소셜미디어, 완벽함을 숭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경쟁으로 인해 사회는 다소 피곤해지고 포용력이 부족해지고 전통적인 공동체 연결이 사라집니다. 출산율이 낮고 결혼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장기적인 독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인구 및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험한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화려함 뒤에는 정신적으로 갈라지고 있는 사회 전체가 있습니다. 반도의 다른 쪽에는 북한 사회가 있습니다. 그곳은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세계입니다. 국민들은 국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 영화를 보고 국제전화 통화를 금지하는 것은 소문에 불과하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립적인 사회 과학 분야가 없고 철학과 예술을 위한 공간도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고 숨막히는 질서 속에서 북한 사회는 다른 개발 도상국들이 겪고 있는 몇 가지 심각한 사회 문제를 피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전면적인 통제하의 강도, 연쇄살인, 학교 폭력 또는 불법 대출과 같은 심각한 형사 범죄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역사회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내부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 감시 모델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제 수단이기도 하지만 집단화된 의무와 같은 공동체 지원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군사, 외교 및 안보 군사 및 외교 분야에서 한국은 국제 통합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건된 전후 국가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안보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1953년 미안 상호방위 조약 이후의 말입니다. 2만 8천 명 이상의 미군이 이 반도에 주둔하고 있으며 주로 용산과 같은 기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해외 미군 기지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러한 주둔은 한국의 국방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위협에 대한 전략적 방패 역할도 합니다. 양국 간의 군사 협력은 정보 공유, 합동 훈련, 무기 기술, 그리고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 한국을 보호할 것이라는 보장을 포함합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동시에 한국도 국방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연간 약 50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여 이 나라를 세계에서 군사비 지출이 가장 큰 10개국 중 하나로 만듭니다. 외교적으로 한국은 G20, WTO, OECD의 회원국이며 다자 포럼에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EU, 중동,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와의 관계가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 FTA, 목록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외교 및 무역 채널을 보장합니다. 심지어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판도를 넘어 기후변화, 개발 원조, 디지털 기술, 글로벌 보건과 같은 글로벌 문제에서 목소리를 내는 중견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것은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광범위한 동맹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외교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안보 방패의 대가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한국은 약 60만 명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 전략에서 거의 완전히 자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시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이 작전 통제권 이양 계획은 한국의 독립적인 지휘 능력이 아직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는 우려로 인해 여러 번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미중 관계가 점점 더 긴장되면서 딜레마를 초래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기도 한 한국은 수차례 극단적인 외교적 압력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서울이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를 승인했을 때 중국은 즉시 무역 제한, 한국 그룹의 공연 금지, 중국 내 한국 제품에 대한 어려움 야기와 같은 일련의 암묵적인 제재로 보복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몇 분 안에 공격할 수 있는 국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떤 군사적 충돌도 1,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서울을 첫 번째 목표로 만들 것입니다. 지난 70년 이상 동안 한국인들은 북한의 모든 움직임이 전면적인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안정반, 불안반의 안보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완전히 대조적으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외교적으로 고립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1994년 정전협정에서 탈퇴하고 핵조약에 서명한 후 평양은 계속해서 탄도 미사일을 시험하고 2006년부터 핵실험을 실시하여 유엔과 주요 국가들로부터 경제, 금융에서 기술 및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60가지가 넘는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또는 쿠바와 같은 소수의 국가들과만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방과 갈등을 겪고 있거나 주도된 국제 질서 밖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북한의 외교는 개방적인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지하 네트워크와 같습니다. 국제 무역은 거의 질식 상태이며 수출액의 90%가 중국과의 거래입니다. 베이징이 무역을 강화하자 북한 경제 전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북한은 국경을 폐쇄하고 모든 무역을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식량 부족, 연료 부족, 그리고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배척당했습니다. 그들은 악의 축, 불량 국가, 지역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됩니다. 국제 언론 시스템에서 나온 이러한 낙인적인 개념들 때문에 세계 여론은 평양의 실제 정치적 견해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며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상설 대화 채널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고도 두려운 것은 전면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모두를 조심스럽게 만드는 군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무기 보유는 평양을 협상 테이블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주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고립될 수 있지만 아무도 그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06년 이후로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수백 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으며 그중 많은 미사일은 괌이나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치적 억지력 도구이지만 전략적 효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강대국들이 대화의 문을 열어두도록 강제하는 최소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군사 외교 전략은 명확한 목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통일을 원하지 않고 통합을 향한 개혁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절과 절대적인 독립 속에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평양은 위협을 통해 인정을 요구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고립, 봉쇄 및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동독처럼 붕괴하지 않았고 중국처럼 개혁하지 않았으며 벨라루스처럼 종속되지도 않았습니다. 위험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매우 독특한 생존 본능입니다.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운명 70년 이상 분단된 한국과 북한의 전체적인 그림을 되돌아보면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두 가지 역사적 선택에서 비롯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가진 두 가지 발전 모델과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미국을 선택했고 자본주의와 세계화를 따랐습니다. 북한은 소련을 따르다가 나중에 중국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체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한쪽은 성장과 통합을 위해 개방을 받아들였고 다른 한쪽은 완전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폐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두 길은 정치적, 경제적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공동체 심리, 국가 지위를 전반적으로 재형성했습니다. 어떤 모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지만 경쟁이 극심하여 소진된 사회, 높은 빈부격차,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재벌의 조작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북한은 정치적 안정과 정체성을 유지했지만 빈곤, 고립, 그리고 개인의 정신과 창의성을 말살할 정도로 엄격한 통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쪽은 안보와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적 주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했고 다른 한쪽은 권력과 자율성을 절대화하는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 기회를 희생해야 했습니다. 각각의 대가는 매우 깊고 오래 지속되며 하룻밤 사이에 고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제도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반복에 있습니다. 한 국가가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선택하면 그것은 재벌 계급, 경쟁적인 정당 체계, 단기적인 경제 및 정책 주기,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 압력을 낳을 것입니다. 반면에 한 국가가 전체주의 계획 경제를 선택하면 그것은 특권적인 정치 계급, 고정된 이데올로기,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만듭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워집니다. 시스템은 권력과 신념, 혹은 두려움을 통해 스스로를 재생산합니다. 세계를 위한 교훈 한국과 북한의 이야기는 지정학적 비극이나 제도적 실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택도 무료가 아니며 어떤 길도 조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재벌, 부동산, 사회적 압력에 대해 해야 할 구조적 개혁이든 아니면 북한이 식량, 기술, 외교 측면에서 장기적인 위기를 피하고 싶다면 해야 할 제도적 개혁이든 말입니다. 같은 민족인 두 나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민족이 때때로 미래의 통일성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발전 경로, 권력 조직 방식, 자원 배분 방식, 그리고 국민 대우 방식이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같은 혈통,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가졌지만 오늘날의 한국과 북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혈통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때문입니다. 베트남도 한때 이 두 극단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중앙 계획 경제였고, 한때 전쟁 중인 국가였으며, 한때 소련과 중국의 깊은 영향을 받았고, 한때 장기적인 빈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6년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은 통제된 개혁, 제한된 개방, 그리고 사회주의 틀 내에서의 시장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성장과 안정, 개방과 통제, 발전과 공평을 조화시키려는 야망을 가진 전략적 중도 모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 두 모델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다음 교훈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모델이든 끊임없이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중앙 집중식 모델은 북한처럼 경직되고 소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개혁이 통제와 재분배를 수반하지 않으면 사회는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불평등과 불안정에 쉽게 빠질 것입니다. 교훈은 또한 역사적 우위나 초기 선택에 영원히 의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국제 권력 구조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며 기술과 국민의식도 빠르게 변화합니다. 10년 전에는 효과적이었던 모델이 오늘날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국가만이 다가오는 글로벌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의 이야기는 단순히 분단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기 선택이 수십 년간의 눈부신 발전이나 장기적인 정체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을 전 세계에 비추는 거울입니다. 또한 어떤 길이 선택되었든 간에 유연한 개혁, 공정성,
그리고 권력의 투명성이 항상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두 모델 사이에 서 있는 베트남은 취약한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발전하는 것이 값싼 수출과 부동산에 영원히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글로벌 경쟁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실수는 항상 역사에 의해 결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한국과 북한을 통해 우리는 민족이 발전하거나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적시에 올바른 길을 선택했는지 혹은 감히 선택하지 못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